네, 안녕하십니까. 최경련입니다. 7번째 미디어 알릴레오 시작하겠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스토리 뉴진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누구의 것도 아닌 방심위와 KBS, MBC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MBC에서 나오신 분도 있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에 나선 정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심영섭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뉴스 하이킥의 진행자였던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뉴스 하이킥 제가 가끔 나갔었는데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상암동에서 지내시죠? 제가 MBC 뉴스 하이킥에 집중을 하고자 한 30년 넘게 신림동에서 쭉 살았는데 대학 와서부터. 그렇군요. 작년 연말에 상암동 MBC 10분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작년 말에. 작년 말이면 몇 개월 되지도 않았네. 네, 그렇죠. 그래서 첫 월세를 내기 직전에 이제 하차. 월세. 8월달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님의 임기인 올 8월달까지는 저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셨죠? 작년 연말에 이사를 했죠. 다 착각이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정말 존경합니다. 좋아, 빠르게 가. 묻고 더블로 가. 뉴스 하이킥 같은 경우는 청취율 1위였는데. 네, 1년 내내 1위였습니다. 1년 내내. 15%면 뭐 어마어마했던 청취율인데요, 그죠? 14.7이 최고였고요. 그런 건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신장식 뉴스 하이킥도 법정 제재를 몇 번 받았습니까? 그때 계실 때? 제가 있는 동안에 법정 제재가 관계자 징계 벌점 4점짜리가 3개. 관계자 징계는 이제 PD와 제작진이, 그러니까 이게 관계자 징계가 지금까지 방심위에서 역사상 2건 있었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역사상? 역사상.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3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2월 15일 날 지난주에 또 2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고 2건 해서 누적해서 마이너스 24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 반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MBC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전체 MBC 뭐 TV 라디오 할 거 없이 그게 마이너스 27점이었어요. 이 기세로 가면 저는 200점 돌파 연말 가면. 저도 사실은 가장 큰 부담을 느꼈던 게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정정보도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정정보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진행자를 하면서 법정 제재를 한 번 받고 그게 이제 인용보도와 관련된 거였어요.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된 거고, 저는 양심껏 한다라고 했는데 자꾸 그런 게 들어오니까 모욕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위축도 되고 할 수밖에 없죠. 위축도 되고. 가장 큰 게 위축일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머릿속에 가위를 가지고 가위질 계속하는 거죠. 자기 검열이 바로 되죠. 안 하게 되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간 독립기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 제도가 원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설치 목적을 벗어나서 일탈을 했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상태를 보통은 이제 제도가 부패했다 그러는데, 부패하면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상태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고. 좌냐 우냐의 공정성을 가지고 국민의힘 편이냐 민주당 편이냐를 가지고, 또는 미국의 공화당 편이냐 민주당 편이냐를 가지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지 방송에서 풀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경을 감시하는 거고 비판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공정성을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보도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지금 우리처럼 그러면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뉴스 보도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전 검열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검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지금 방심위가 하는 거는 사후 검열을 통한 사전 검열입니다. 사후 검열을 통해서 아니 뭐 그 이유도 뭐 이런저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정말 많은데 내용은 조금 차치하고 사후 검열의 형태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는 요 정도면 니들 전부 다 법정 제재 내릴 수 있어 라고 해서 사실상 사전 검열의 효과를 보이는 거죠. 저는 이거를 공시검열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공시를 하는 거예요. 퍼블릭하게 공시를 함으로써 너희들은 절대 이런 짓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시를 하도록 이끌었던 어떤 정파적인 주체가 있는데 네. 그 주체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을 따르는 시민단체야. 사실상 국민의힘을 따르는 시민단체고 그 단체의 일원이 또 나중에 방심위원이 돼. 이건 이런 순환고리가 지금 완성이 됐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해. 심지어는 경향이나 한겨레도 이야기를 안 해요. 미디어 오늘이랑 기자협회부가 제일 열심히 쓰더라고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일단 뉴스 하이킥과 관련해서 너무 황당한데 검사 실명을 공표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낫지래요. 전체주의고 인민재판. 검사 실명을 공표하는 것은 인민재판이다. 공영방송 진행자가 주관적인 감정을 섞어서 말했다. 검사는 법적으로 국가기관이잖아요. 네. 검사 1인이. 네. 예전에는 뭐 검사 동일체라는 게 있었지만 그건 없어졌거든요. 우리 법에서. 그러면 검사 개개인이 국가를 대변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고 그래서 공인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검사가 자기가 기소를 했던 수사를 했던 그 행위 과정에서 발생했던 모든 건 보도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첫 재판이 지나고 나면 공소장은 다 공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개재판주의니까 공개재판이라는 게 법정에 온 사람에게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게 공개재판주의거든요. 이 공개재판주의는 헌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15명이 윤미향 의원 재판에 관여했어요. 관여 검사가 15명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판결문에. 근데 이 15명이 얼마나 큰 규모냐. 강릉지청 검사수 2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강릉지청이나 순천지청. 예, 10명이 안 되거든요. 검사 수가. 근데 지청 2개 규모가 와서 달려들어서 재판을 했어요. 했는데 남은 거는 사실은 해명하기가 되게 너무 오래돼서 해명하기가 어려운 횡령 몇 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 얼마나 많은 15개인가 20개 혐의로 그랬죠. 공소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건 심하다. 어떻게 강릉지청 2배가 넘는 검사가 달려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공무원이라 이해를 하지만 너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그게 악의 평범성이다. 한나 아렌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치에 비유했다. 인민재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심위가 최근에는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이면 이게 돈 내라는 벌금이래요? 네, 한 3천 정도, 2천에 3천이 나오죠. 이거는 또 마이너스 몇 점 되는 겁니까 또? 10점입니다. 와, 크구나. 과징금은 한 세금 맞으면 한 1억이 나오는 거죠, 대략. 거기다가 1년 동안 내내 맞은 게 마이너스 20 몇 점이라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27점 작년에. 근데 과징금 바이든 날리면은 마이너스 10점이면 한 절반 해버린 거네요. 제가 또 혼자서 마이너스 24점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방심위가 지금 지적하는 사안들 또는 중징계를 한 사안들은 전부 윤석열 정권과 관련 있거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죠. 그렇죠. 다 그런 건데 김건희와 관련이 있는 거는 뉴스 하이킥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김 여사에 관한 공작, 여성 테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디올백 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고 여성에 대한 테러고 혐오 감정을 부추긴 사건인데 그 사건을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게 법정 제재 사유였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라고 정의하면 안 됩니까? 예. 선물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겠죠. 놓고 갔다고 해야죠. 놓고 갔다. 조그마한 파우치를 조그마한 파우치를 놓고 갔다. 백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구나. 본질은 몰카 공작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야기해야지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것. 그 다음에 또 법정 제재 사유 중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고 굉장히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예, 법정 제재입니다. 아니 그러면 언론사의 자유가 없습니까? 이거를 중대한 사건이다 또는 뇌물성이다 또는 명품 빼기다라고 다 이야기했는데 동아일보까지 다 이야기한 사안 아니에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위원들이 그 제재를 할 때 제재 사유를 밝혀야 되거든요.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게 되면 이게 이제 행정소송에 가게 되면 패소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그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발언 때문에 본인이 패소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발언을 막 한 거잖아요. 막 해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최초로라는 사람은 KBS 직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예, 같이 함께 근무한 적도 있는데 최초로 위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분은 공작적 접근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뉴스타파하고 소위 공모를 해서. 이거 사실관계도 틀려. 뉴스타파가 왜 나오지 여기서? 서울의 소리입니다. 예. 이 사람 PD 출신 맞습니까? 추정 60분 PD까지 한 사람인데. 뉴스타파하고 소위 공모를 해서 대통령 부인의 선물을 주기 위해 거절하지 않을 사람을 찾은 것으로 저는 보인다. 뉴스타파와 이야기해서 또 뉴스타파라 그랬네요. 거기서 이제 저는 보인다라고 한 건 본인의 의견이잖아요. 근데 심의위원은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팩트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철호 위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최철호 위원이 KBS 직원 또는 퇴직 전, 퇴직 직후에 했던 행동들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공정 땡땡땡 연대인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공정언론 국민연대. 이건 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이사예요. 공동 대표였죠. 이 사람이. 공동대표. 이 사람이 공동 대표였는데 그걸 맡으면서 방심위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방심위에 민원을 제출하고 이제 민원 제출한 것도 이렇게 보면 이것도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낸 것 같은데 뉴스아이케가 관련해서 진행자가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신설 검토를 희화화했다. 이것도 이제 제재 사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면. 근데 이 최철호 의원이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고 권재홍 전 MBC 부사장님 이분이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이고 공정언론 국민연대 이사장이에요. 근데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사실은 MBC 뉴스하이킥뿐만이 아니고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곳에 민원을 제기한 곳입니다.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 프로들이 불공정하다라고 한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이곳인데 이 단체는 언제 결성됐냐면 한 1, 2년 전에 결성된 거 아니에요 이게?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민원을 넣으면 공정언론 국민연대 이사장과 대표님이 포함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저는 사주도 아니에요. 셀프 민원, 셀프 징계가 되는 거죠. 민원 사주는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정언론 국민연대에 있다가 그 전직이죠. 전직이 MBC 간부들이었던 사람입니다. 최초로 같은 경우도 KBS의 기획조정실장인가 뭐 이런 걸 했었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퇴직 전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국민의힘 또 의원들과 박성주 의원과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사진도 찍고 그래. 단체로. 국민의힘 추천이에요. 또 더군다나. 최철호 의원은. 그렇죠. 국민의힘 추천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공정하게 야 뉴스하이킥은 중징계야. 이래서 중징계야.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식으로 법적 제재가 돼버리고 이게 나랍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신장식에 대해서 또는 뭐 최철호 의원이 그랬나? 신장식은 싸가지가 없다. 아니 그런 발언을 하세요. 정말 모욕감을 느끼는데 싸가지가 없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 백선기 선방위원장님이 유일인 방심위원장님이 박사논문 지도 교수님이세요. 아 그렇게 돼요? 연결 많이 되네. 그리고 최초로 이분은 그분 아닙니까? KBS에서 그 소위 이재명 검사 사칭 그게 당시 PD. 200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말인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추정 60분 할 때 그 PD였고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아마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검사 사칭을 한 사람은 이재명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예, 최초로. 예,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죠. 예, 다 연결이 되네요. 예. 예. 구성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든 여야가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하는 구조. 근데 지금은 기형적으로 지금 6대1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구성을 그래도 전문가들이나 그래도 합리적으로 공정성의 기준에 관해서 그 좀 바라보고 언론 자유적 관점도 고려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파성이 넘치는 분들이어가지고 그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분들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방심위부터 말하면 예. 방심위 위원은 9분이잖아요. 9분인데 그 중에 6분이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받게 되고 예. 3분이 대통령 추천인데 예. 공교롭게도 지금은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가신 분들은 이전 정권 때부터 이제 추천받아서 가신 분들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은 중간에 다 이제 거의 뭐 그냥 잘렸죠. 해촉이 되면서 예.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몫도 해촉해가지고 이제 임명을 하시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6명의 정부 여당 추천위원이 되고 야당 추천은 1명밖에 안 남은 거죠. 1명 남았어요? 네. 방심위원. 네. 윤성호. 대통령실에서 3분을 추천했는데 누구를 왜 추천했는지 어떠한 그 전문성을 가진지를 밝히지 않고 추천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 표준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표준. 그 표준이라는 게 가령 인재개발원장 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앙 공무원들 다 그 가르치는 인재개발원 하는 원장님이 극우 유튜버였잖아요. 극우 유튜버의 정신 기준이 표준이면 방송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선거방송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 생각이 확고한 극우 유튜버야.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종북 좌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게 예. 진중권 발언으로 법정 제재한 거예요.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그렇지. 진중권 씨가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어요. 법정 제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장성철을 왜 많이 출연시키느냐, 이현주를 왜 출연시키느냐도 저희 법정 제재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건 김무성 대표 전 대표의 뭐 정무수석이건 심지어는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십상시의 일부라고 이렇게 불렸던 그런 보수 정권의 핵심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에 걸리면 비판적이면 예, 그 선에 걸리면 법정 제재입니다. 저는 표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윤석열 씨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을 방송 심의위원이나 또는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앉혀버리면 특히 선거 때 그럼 어떻게 언론 자유가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그 구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가 지금 원래 9명 국회 추천 뭐 등등등 하는데 지금 6대1이라는 거고 이유 없이 야당 추천 2명은 임명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방송소위가 있고 그 방송소위가 직접 그 방송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송소위는 그 소위원장님이 유일임 위원장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윤성호 그 야당 추천위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방송소위에서 이 모니터링에서 법정 제재 의견을 올리는 게 전적으로 여당 추천 위원들끼리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전적으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구성을 해요. 근데 이제 시민사회단체 추천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 방송 종사자 추천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구성을 하면서 과거에는 한국방송협회, 케이블TV 방송협회 등등의 관련 단체들이 추천을 해서 최대한 중립성을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TV조선 추천 이런 식으로 협회에서도 추천을 못하게 하고 니들이 추천해 라고 해서 추천하는 단위를 다 바꿨습니다. 심의규정 원칙과는 상관없이
그 정당의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을 공정성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심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국민의힘의 이익이나 김건희나 윤석열의 이익과 관련한 것만 공정성을 따지냐는 거죠. 그리고 공인에 대한 부분을 보도할 때는 그게 공정성 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1년 반 동안 낮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했다. 국민 여론에 맞춰서. 근데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면 60% 정도의 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그거를 늘 50대 50으로 반반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가짜 공정 아닙니까? 공정성의 원칙과는 상관없이 지금 편파적인 보도를 해야 된다는 요구잖아요. 그렇죠. 심의위원회 주장은. 편파죠.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상 비평을 하거나 그 사람이 누구냐를 놓고 제재를 해요. 김준일, 이현주 이런 사람들이 뉴스아이킥에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박재영의 한판 승부 패널들이 모두 야당 출신이다. 선정 불균형 패널의 자의적 개성도 계속 이런 구성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 방송 내용 중에 뭐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뭐다라고 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그 방송 내용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싸가지가 없다. 문제가 많다. 옛날에는 이준석이랑 친했지만 이게 어떻게 심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은 윤석열과 친했잖아요. 한동훈은 김건희와 친했는데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규정하는 거는 공정하고 일반 언론인들이 규정하는 거는 공정하지가 않습니까?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차상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임명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야당이 추천해도 임명 안 해도 돼. 그래서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자도 그러다가 기다리다 7개월인가 8개월 기다리다 나갔죠. 지금 방심위 위원들도 야당 추천 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두 분이 이미 추천이 돼 있어. 근데 임명을 안 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계속 임명을 해서 6대1을 만들어 놨잖아요. KBS는 아예 그냥 먼저 숙였어요. 아예 먼저 숙여서 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를 KBS의 대표적인 불공정 편파 보도라고 했어요. 이것도 사과했죠, 사과. 예,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팩트가 틀려서 우리가 정정을 하겠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사장이 나서서 취임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딱 집어서 여권 출신의 서울시장 선거 관련된 보도, 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는 KBS가 대표적으로 불공정 편파 보도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관련됐던 기자가 이게 지금 사과할 일이냐. 당시 정치부장으로 취재를 지휘한 최문호 기자는 한겨레 박민 사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불공정 보도라고 사과했는지 중재위에 제발 밝혀달라. 근거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업 제작진이었던 사람이 취재부장이었던 정치부장이었던 사람이 우리는 팩트에 맞게 취재해서 보도했다라고 하는데 새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KBS 사장은 서울시장 관련된 보도는 불공정 대표 편파 보도였다. 이거는 스스로 언론사가 아니고 우리는 국정 홍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검찰이 그 불기소 통지 이유서에다가 예. 경작인 생태탕 식당 모자 측량 팀장의 오후보 목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그렇지. 라며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우리는 보도를 한 거야. 네. 근데 그걸 왜 사과하시죠? 아, 그것도 이제 바이든 날리면이구나. 아, 진실은 밝혀지지가 않은데, 최종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이거를 바이든 날리면처럼, 이거 일단 보도를 한 것은, 이게 뭔가 완벽하게 진실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사과를 한다.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다니까. 그게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게 사람이 입증을 해줘야 완전히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고, 이 공정성 조항이 이런 식으로 언론 자유를 옥죄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진보 언론들도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야, 이거 언론 자유를 완전히 심각하게 옥죄는 쪽으로 정부가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심각한 언론 탄압 아닌가? 라고 비판하는 진보 언론도 찾기가 힘들어. 맥락을 이제 아무래도 짚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워낙 허무맹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도하다 그러잖아요. 네. 상당히 무도한 방식으로 지금 이 정권이 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극악무도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국영방송화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5년 전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국영방송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이제 전진 배치시킨 거죠. 각 그 미디어 심의기구와 또 미디어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 그리고 공영방송의 장까지.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선거 전까지는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혹은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상관없이 이대로 가려고 하시는 거고 그건 아마 4월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영원히 권력을 잡고 있을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근데 큰일 난다. 큰 저는 다친다, 진짜. 한국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정권 바뀌면 이렇게 또 해도 돼요? 이렇게 윤석열 식으로 해도 정권 바뀌면 지금처럼 말 안 하실 거죠? 말 안 하실 거죠, 진짜? 왜냐하면 지금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냥 별 이야기 없잖아요. 그러면 정권 바뀌면 똑같이 해도 되겠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느낀 바로는 언론관이 없으세요. 그분에게 언론은 공보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공보관은 있는데 예. 언론관은 없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고 예. 표현의 자유는 자기 사상과 의견을 충분히 교류하고 충분히 서로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공론이 만들어진 자유로운 공론장에서 공론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작 자율성이죠. 예. 근데 이분은 공보관만 있는 거예요. 특수부 검사 시절에 정보 하나씩 툭툭툭 던져줘서 이 밤의 편집국장이라고 뭐 불렀다잖아요. 하나씩 특종 하나씩 이렇게 주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하나씩 풀어주면서 언론을 조련해왔던 공보관만 있지 공론장에서의 자유로운 통언을 통해서 공공의 의사를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관 제작 자율성이라는 관점은 없다. 그걸 평가 불가능하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은 제가 보기에. 예. 그건 아마 오랫동안 그 언론이 그 검찰의 하위 조직화돼 가지고 그 법조 취재 관행 자체가 받아쓰기였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건 언론의 그 잘못도 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언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불러주는 거나 그 얘기하고 또 불러준 거 잘 쓰면 뭐 그만큼 대접받고 그게 이제 관행화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미국식으로 풀자면 청취율 높았던 프로그램들을 시장에서 그냥 살려두도록 놔두는 게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을 하도록 놔두는 게 훨씬 더 공정하지 않나? 오히려 시장이 선택을 했는데 신장식을 선택했단 말이야. 시장에서 선택을 했어. 시청률 1위로. 근데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KBS도 지금 청취율 제가 나간 다음에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졌어. 근데 그게 공정하대. 공영적이대. 국익에 도움이 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영방송에 대한 이념, 공영방송이 언론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상업방송들을 견제하고 그리고 언론 자유를 구가할 것이며 공익적일 것이다. 그거는 정권의 이익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영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심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도 원래 그 기준은 이분들이 정말 정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그러니까 권력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자신의 퍼포먼스가 실제로 그 해당한 사안을 해결하거나 해당한 사안에 대해서 적합한 대응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보라고 하는구나라고 절실히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TBS에서 제가 얼마 전에 등기 우편을 받았거든요.
무기한 출연 금지 등기우편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오늘 똑같습니까? 저는 KBS로부터 예. KBS의 새 CP라는 친구가 한참 후배겠죠. 그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예. 어떤 징계 때문에 KBS에는 출연 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네, 저희 무기한 출연 정지 저는 TBS 김어준 신장식. 무기한은 안 써져 있던데. 무기한입니다. 저도 무기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또 그 집도 월세고.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지금 TBS 지금 청산 중이에요. 돈 주고 패널을 못 써서 음악 방송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무기한 출연 정지? 저게 뭡니까? 그냥 저거는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살려주세요. 지금 경영진들이나 지금 TBS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서울시와 권력 그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행위지 저게 방송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민 사장 아래에 KBS에 출연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니까요. 네, 저도 없습니다. TBS. 불러줘야 가죠. 네. 아니 붉은 카펫을 깔아놓고 오라고 그래도 안 갑니다. 안 간다니까. 마지막으로 그 남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네. 결국은 현재 지금 상황이 암울하고 지금 최악인 상황은 맞는데 이럴수록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기록하고 또 그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피해를 받은 언론사는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시민단체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언론인도 그대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학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안 되고 있는 게 지금의 이제 현실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은 4월 총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오각성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감시하고 따박따박 가는 거 말고 다른 방도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의시하고 힘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진실을 지키고 있는 미디어 알릴레오나 또는 진실을 지키고 있는 뉴스타파, 뭐 최경영 TV도 있고 이런 진실을 지키고 있는 분들을 많이 응원해주고 진실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팩트와 제대로 된 의견의 공론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그것을 응원해주는 방식으로 지금은 바람이 셀 때는요 버티는 것도 진보입니다. 바람이 셀 때는 버티는 것도 진보다.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죠. 시민 언론 민들레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셨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행간을 살펴보고 숨겨진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키워드가 노도강 영끌족이네요. 네. 예.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합쳐서 노도강이라고 언론이 이것도 만든 용어죠. 그렇죠. 언론이 만들었죠. 예. 네. 노도강이 마지막에 떴을 때가 2021년? 20년, 21년. 2021년. 예. 예. 그 무렵이죠. 예. 그때도 이제는 강북의 재건축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언론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노도강이 이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세 개를 합친 조어죠. 그렇죠. 조어인데 이게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2030 영끌족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집중적으로 이제 갭 투기를 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던 지역입니다. 특히나 여기가 이제 그 재건축 이슈가 좀 있죠. 그랬죠. 그래서 많이 들어왔고, 예. 근데 지금은 뭐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예.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때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안 오른 지역.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오를 지역. 네. 예. 강남 오른 거 봐라. 예. 여기 이렇게 안 올랐다. 예. 예. 그래서 영끌족들
이른바 2030까지 막 들어갔었잖아요. 대출 이때 2020년, 2021년에 한 100조 정도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특히나 아시겠지만 금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가 이제 바닥까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빚 내서 투자가 됐건 투기가 됐건 하지 않으면 이제 약간 바보 취급받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2030이 뭐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건국한 이래 주택을 2030이 이렇게 많이 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지. 주택이라고 하는 재화는 가장 비싼 재화잖아요. 그 적어도 40대 이상이 구매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2030이 이렇게 대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노도강이 영끌의 성지라고 불렸던 것이고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 주택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완전 착각이고요. 레거시 미디어나 이제 새로운 뉴 미디어에 어찌 보면 이제 세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거 20년, 21년쯤에 노도강으로 많이 영끌들이 들어갔고 영끌의 성지라고 불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론은 노도강 영끌족의 눈물, 집값 4년 전으로 2030 시선은 싼을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 칼 들고 협박하고 더 올라가면 당신들 영원히 집 못 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집값을 올린 주범은 분명히 그때 그 정권이야. 그 정권을 욕해. 그렇지만 지금 마지막 열차에 탑승을 하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라는 그 뉘앙스는 언론에서 많이 뿌렸던 거 아니에요? 아주 고약한 행태인데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호객행위를 한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언론이 작당해서. 근데 이제는 이제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조롱을 한단 말입니다. 그 누칼협이라는 건 굉장히 그 안 좋은 조롱이잖아요. 그렇죠. 그 조롱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억울하면 그거는 문재인 정부 책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아주 그 교활하고 사악하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게 어떤 정부나 대통령의 원인이나 책임으로 다 돌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죠. 그렇죠.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고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거시 지표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금리의 위력을 지금 실감하고 있죠.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대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출을 쉽게 해주면,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살 테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쉽죠. LTV, DTI 맞습니다.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가 이제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아도 소득이 그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 사람들이 집을 사죠. 그렇지. 그럼 집값이 오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 독재 시대에 경험한 게 그겁니다. 그렇죠? 자,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근데 이런 요인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가만히.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얘기 했나요? 레거시 미디어가? 그런 이야기 안 했죠. 전혀 안 했어요. 문재인 탓. 온리 문재인 정부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또는 김현미 탓. 그리고 이제 규제를 해서 오른다 오히려. 그런 얘기는 정말 이게 허황된 얘기거든요. 황당하고.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태세를 딱 전환했어요. 전환해서. 지금은 이제 거시경제 탓.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대출, 소득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오를 수가 있나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프레이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정부의 책임은 완전히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소득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것이고 더 떨어졌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분명히 더 떨어졌습니다.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거는 더 없고 대출 규제는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LTV나 DTI 워낙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강력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나마 비폭탄이 안 터진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금리랑 소득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로는 39조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세금을 부어서 집값을 떠받치는 정말 이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정책을 했던 거고요. 이게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신세 이제 특례 보금자리 못 하잖아요.
그래도 50년 만기 주담대도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신생아. 마치 뭐 저출산 대책인 것처럼 예. 신생아 특례를 또 갖고 왔잖아요. 예. 이게 한 26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지금 주택을 구입 안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대출을 바꾸는 대환으로 쓰고 있죠. 8할 이상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좀 나가니까 조건이. 은행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책금융이 많이 있거든요. 정책금융이죠.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세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지금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청년들한테 예. 청약 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또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 20조, 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대출을 못 해주고 정책금융을 붓는데 이제 이것도 거의 이제 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선거 때라도 이게 약간 포퓰리즘적인 성격도 있습니까? 철저히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막아보겠다. 내지는 이제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보겠다라고 예. 하는 게 정책의 포커싱이라고 보여져요. 예. 근데 언론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붙이지 않잖아요. 전혀 안 하죠. 예. 이번에 최근에 나온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도 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린벨트 맞습니다. 이거 푼다는 이야기를 예. 특히 서울 쪽에 그린벨트 푼다고 하니까 언론이 아주 그 알레르기적 반응을 그때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지표는 세 개라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랑 대출하고 그다음에 소득. 예. 그러니까 주택 공급 특히나 신규 공급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마이너한 요인이에요. 예. 근데 거의 모든 레거시 미디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5년 동안 계속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이 안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공급이 4만 몇천 호 정도로 일정하게 굉장히 양호했었어요. 양호했고요. 그러니까 예. 그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공급은 도외시하고 세금 폭탄만 쏟아부었다라고 예. 하는 건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그 실증적인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그 인허가 예. 물량이든 착공 물량이든 준공 물량이든 다른 정부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급도 굉장히 많이 한 정부란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공급이 적어. 공급 안 하죠. 할 수가 없지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공공이라도 나서서 그렇죠.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 임대주택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예. 공급이 적어. 공급이 적은데도 집값은 떨어진단 말이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 레거시 미디어들이 말하는 공급은 신규 공급이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규 공급 물량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재고주택 물량이 많겠습니까? 재고주택 물량이 훨씬 많죠. 압도적이죠. 예. 예, 6% 될 거예요, 아마. 신규보다는. 아니 서울만 해도 몇백만 가구. 예, 맞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게. 자, 지금. 그러면 예. 신규 물량이 시장 전체 판을 흔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아. 지금 실증적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공급을 많이 했는데도 가격이 올랐어요. 예. 지금 공급이 적은데도 가격이 떨어져요. 예. 이것만 봐도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공급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리랄지 대출이랄지 소득이랄지 거시적인 그게 부분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예, 훨씬 더 영향을 미쳤는데 네. 그런 구름이나 햇빛과 같은 그런 큰 거시적인 요인들과 관련해서는 입을 딱 닫고 있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모든 게 사람 탓이에요. 노무현이라는 사람, 문재인이라는 사람. 예. 구조라고 하는 건 다 빼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이 들어서니까 예. 윤석열은 사라지고 구조만 문제라는 거예요. 아, 구조가 문제구나. 예, 구조가 문제라는 거. 사람은 예.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잣대가 동일해야죠. 적어도. 원래 구조가 문제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비겁한 거죠. 기조는 그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기조가 집값을 어떻게든 안정화시켜야 된다. 서민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된다.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값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 집값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정부에 대해서 네. 따끔한 일침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해서는 저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고요. 그렇죠. 예, 차라리 지금 언론이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이건 과격한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사람들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이라는 게.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만 계속 매일매일 방류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기사 장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하는 그 정보의 질이나 질은 굉장히 좀 낮은 반면에 기사의 양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노동학 영끌 쪽 이야기를 할 때도 거의 뭐 매주 오르니까 거의 매주 오른다라는 기사를 계속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주에 비해서 얼마 올랐다, 전달에 비해서 얼마 올랐다를 계속 써요. 네. 근데 어떤 서구 언론도 이렇게 쓰는 언론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대한민국 언론의 특수성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 서구의 언론들을 보시면 네. 정부 탓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고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순응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니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처럼 시세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예. 무슨 주식 시황 보도하듯이 매주 시세 등락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보면 주마다 시세를 발표하거든요. 예.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가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건요. 예. 주식하고 달라요. 그렇죠. 정확하게 계측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가격이 실거래가는 정확한 가격일까요? 네. 실거래가도 정확한 가격 아니거든요. 그렇죠. 호가가 정확한 가격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가격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그건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매주 발표를 하고 모든 언론이 받아쓰고 뭐 얼마 올랐네 내렸네 그거 가지고 지금 일희일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을 때는 경계심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균형적인 기사가 필요한데 네. 기대감이 높을 때 그 기대감을 부추기고 네. 떨어질 때는 어떻게든 안 떨어지게 하려고 갖은 수를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네. 다른 모든 자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대세하락 제가 보기에는 한 초입을 좀 넘어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국면적으로 네. 보면. 자, 그러면 이거는 한참 오래 가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와도 못 막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2010년부터 15년 정도까지 한 5년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게 기간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그건 알 수 없지만 예.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조정을 거친 후에야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때 거래량이 막 대량으로 터져야 맞습니다. 돼요. 예. 예.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언론은 어떻죠? 기껏해봐야 지금 1월 달에 거래량이 2,000건이 좀 넘었어요. 이러니까 다시 살아난대요, 시장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요. 그냥 10,000건 됐었죠. 예, 이게 많이 찍을 때는 10,000건 찍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리 적게 찍혀도 6,000건 정도 6,000 찍히는 게 보통이에요. 예. 보수적으로 잡아도. 예. 근데 1,000건대에서 2,000건대로 올라섰다고 이제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냐? 이렇게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지금 언론이냐는 거죠. 언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은 바뀔 가능성이 없고요. 예.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바뀌어야죠. 그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뀌어야 정치권에 요구를 해서 야,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예. 레거시 미디어든 아니면 뉴 미디어든 여기서 뿌려주는 정보, 어떤 프레임 이런 거를 본인이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드셔야 돼요. 항체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요. 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지금 당장도 그린벨트 푼다고 하면 나는 그린벨트에 땅 한 평도 없는데 내 가슴이 막 이렇게 설레고 그러죠? 왜 이런 걸까요? 그게 이제 감염이 돼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게 이제 TB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체를 빨리 우리가 항체를.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땅이 대부분 한 상위 10%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대부분은 땅도 없어. 없죠. 네, 땅도 없는데 이제 그린벨트만 푼다 그러면 세입자들도 막 좋아해.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심리가 네. 그 자식을 둔 부모가 네. 자기 애가 네. 고2 때까지는 서울대 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고3대에서는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애가. 바로 이해했다. 예, 그런 심리거든요. 일종의 저는 사행심이라고 봐요. 바로 이해했다. 예. 근데 그런 쪽으로 가려면 결국은 공공임대랄지 이런 것들을 예.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 네. 중요하지만 이제 그건
쉽지 않잖아요. 결국에 이제 제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도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투기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또 필요하죠. 그게 네.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아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그렇죠. 지금은 다 LH한테 맡기고 있거든요. 중산층도 좀 살 수 있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정부가 재정을 엄청 투입해서 예. 정말 좋은 걸 많이 짓는단 말입니다. 싱가포르처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그린벨트 다 밀어가지고 분양하지 말고요. 공공임대로 다 밀어보면 돼요.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우리? 기다리기만 해서 안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강남에 그린벨트 풀고 괜찮은 땅들 많잖아요, 사실은. 많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강남의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라고 보기가 조금 힘든 땅들이 있어요. 네. 예.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땅들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 수용을 해서 그걸 이윤을 안 남기고 공공임대를 장기적으로 좀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쪽에 인프라가 많이 돼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네. 민간에 땅을 매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정부가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걸 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네. 강제로 수용하잖아요. 예. 아니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수용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팔지 말고 잘 써야죠, 공공이. 왜 그걸 민간에 매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고. 그게 사실은 박정희 때 그렇게 수용을 한 다음에 그 누구죠? 김성군 회장한테도 주고 공화당 총재한테도 주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강남 투기의 원조가 박정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유래가 깊은 일입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용한 거는 매각을 하지 말아야죠.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의 빚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방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부동산 인질 사회예요, 완전히. 우리가 인질 사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인질이나 볼모가 됐어요. 모두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를 끊어내거나 탈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산 가격보다 그렇죠. 더 비싼 가격이 누가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오를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 또 다른 바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바보가 별로 없어요. 다 이제 고갈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2030 오늘의 주제였던 노도강 영끌 쪽에까지 떠넘겼으면 그렇죠. 응애 애들한테 떠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선에 투입할 예비군이 다 지금 전선에 투입돼서 전사한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더 이상 전선에 들어올 병사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2030은 부동산 시장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세대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시장에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충원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 통계인데 제 기억에 미국도 원리금을 다 상환하고 온전히 재집이 되는 나이가 50대가 넘습니다. 5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이 영끌족들한테 어떤 바람을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불어넣어줬는지 허황된 바람이거든요. 진짜. 근데 그걸 영끌족 2030은 마치 이제 4050이나 6070의 앞세대의 부동산 투기 붐, 본인들도 할 수 있다? 그거를 마지막 떠넘기기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그냥 다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네, 오히려. 정치권은 계속 MZ세대를 걱정하는, 특히 보수 정부나 보수 정치인들은 MZ세대 걱정으로 장사 잘 했죠. 잘했죠. 네. 갈라치기 잘하고. 예, 갈라치기 잘하고 장사 잘했는데 지금 와서는 MZ세대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해법도 제시할 수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사실 이제 지금 뭐 스스로 목숨 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2030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정말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절망적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 사실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하는데 4조 있으면 됩니다. 4조 원. 예. 4조 원이 큰 돈이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볼륨을 생각하면 아주 큰 돈도 아니에요. 아니, 큰 돈도 아니죠. 네. 예. 자, 근데 안 쓰려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는 안 써. 안 쓰고 기껏 해봐야 빚 내게 줄 테니까 뭐 네가 경매를 받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잖아요. 부동산 PF. 그 자기들이 돈 벌려고 하다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지금 곤란에 처한 거 아닙니까? 건설사들이. 그게 지금 200조 원짜리죠. 예. 자, 근데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 하죠? 아니, 채권 안정펀드를 100조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 받아주기 위해서. 예. 이게
뭐 누구를 위한 정부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예. 오늘 뉴스 행간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미디어 알릴레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이 국가 권력이냐, 시장 권력이냐, 시민 권력이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들이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그로부터 해방된 다음에는 이 권력 저 권력하고 제휴를 해요. 권력과 권력 대안과 결탁해서 권력 게임에 직접 참여하는 부정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선수잖아요. 그죠? 부정선수가 돼가지고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스탠드로 좀 올라가시오.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선수가 아닙니다.